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아주 큰 비 피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한 주 동안의 핫 뉴스 저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천둥 번개와 함께 또 돌풍이 치는 곳도 있어서요. 오늘도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늦은 오후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 살펴보시면요.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 곳곳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에도 최고 8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0도 예상됩니다. 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륙 곳곳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계속 내리죠. 제주도는 장마가 그치면서 뭐 32도, 33도까지 가는 더위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외의 지역에는 뭐 물폭탄 얘기도 있고요. 충청 호남 지역의 비 피해 얘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오늘 올 때도 비 왔죠? 그만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는 이제 그만 올 때도 됐는데 싶은데 보니까 계속 그 비 예보가 또 있더라고요. 예. 네. 그만 와라 비야. 사실은 저희 아내가 승무원이니까 네. 작년 코로나19가 없을 때 동남아를 가끔 갔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동남아처럼 비가 폭우로 쏟아졌다가 예. 그쳤다가 스콜. 폭우로 쏟다가 그렇죠. 그쳤다가 네.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맞아요. 이번 장마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장마가 뭐 8월 상순까지 이어진다 이러던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8월 3일에 대략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네. 이번 주말까지 버티시면 되는데 그 장마가 끝난다고 비가 안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느낌은 아열대성 주의가 예.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장마가 지나가도 내릴 수 있다. 네. 중부지방은 한동안 조금 기상이 불안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니까 네. 그곳의 비 피해가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 네. 남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부산, 창원, 뭐 친구들, 지인들이 있는데 난리 났어요. 네. 부산은 뭐 부산역 근처 도심 한복판에 지하차로에서 갑자기 물이 차올라서 세 분이 인명을 잃는 일도 네.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비가 올 때는 뭐 장마철에는 뭐 가스 불을 패서 정기 점검 같은 거 안전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맨홀공이나 저신주 옆에서는요. 특히 네. 주의하셔야 되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장마철에는 마음에도 장마가 와요.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바깥에 햇볕을 못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이 줄어들고요.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멜라토닌이라고 수면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또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우울감이 늘어나고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쫙 허리 펴시고 가능한 활동을 좀 많이 늘리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나 우울하다 이렇게 힘들면 얘기 좀 나누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다 지금 우울해요. 이게 맞나요? 네. 아니 뭐 장마 혹은 비 오는 날 우울증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화가 많아져. 그 막 식당 앞에서 우산 막 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짜증나고 네. 막 좁은 공간에서 우산 찔리고 이러면 막 화가 나던데. 그럼 화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화는 못 내요. 병되잖아. 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우산 때문에 그 격하게 싸우는 분도 봤어요, 저는. 비 오는 날. 맞습니다. 그렇죠. 왜 태야? 막 이러면서. 맞아. 아니 쌈나게 생겼어요. 저 어저께 그 어디 저
부천 쪽을 갔는데요. 네. 거기 있는데 제가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편의점에 이렇게 서 있던 분이 우산을 제가 지나가는데 자동차로 탁 편 거예요. 저 그날 화장했는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온팡 뒤집었었는데 그분이 그냥 뛰어가더라고요. 달리기를 못해가지고 못 잡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키가 크니까 우산을 일부러 좀 더 높이 올려주는데 다른 분들은 우산을 싹 내리니까 얼굴에 쓱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거 들어갈 때 요즘에 비닐캡에 씌우잖아요. 네. 근데 그냥 털고 가다 거기 미끄러지는 분도 봤거든요. 위험하다. 그게 있지, 그렇지. 예, 우산 매너. 글쎄, 뭐가 있을까요? 원래- 대중교통 이용할 때 더 할 것 같은데. 건물 들어갈 땐 괜찮죠. 네. 뭐 단우산, 장우산 이제 비닐에 넣는데 네. 사실 비닐도 지금 없애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털고 들어가요. 근데 네. 잘 터셔야 되고 특히 대중교통 버스 타실 때 이 비를 끝까지 안 맞으려고 문에 들어갈 때까지 쓰고 계세요. 네. 이러면 타인들은 찔리거나 물이 튑니다. 네. 그러니까 매너는 기본 매너는 버스 몇 걸음 전에 우산을 접고 걸어가서 올라가시는 게 기본 매너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산 집에다가 넣는 게 매너예요. 지하철이나 버스. 아니면 바닥에 물이 줄줄 흘러서 맞아요. 미끄러지거든요. 우산집이 늘 불편해서 저도 사면 버리곤 했는데 네. 아 대중교통에서는 우산집에 넣어야 되는구나. 네. 아니면 뭐 비닐을 뭐 가지고 다니시든가요.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 많죠. 1초의 여유라고 하잖아요. 뭐 버스를 타던 실내 건물에 들어가던 간에 이거 몇 번, 세네 번만 털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물기를 어느 정도 실내 갖고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요새 습도 높죠. 마스크 쓰죠. 거기다가 요새 경제 어렵다고 열받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요소들이 쌓이는데 거기에 우산까지 후룩 하면 힘들잖아요. 네. 적어도 우리가 서로 우산 매너는 지키도록 하죠. 네. 오늘 뭐 열받는 여러 가지 네. 일들이 많다 이러셨는데 우리가 준비한 핫 이슈 보고 또 열받으시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오늘 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모르겠네. 네. 자, 첫 번째 거부터 가겠습니다. 네, 금주일수 탑5 5위부터 보겠습니다. 5위는요. 제2의 긴급 재난지원금 챙기기입니다. 괜찮다. 이거 첫 번째 이슈 괜찮네요. 네. 그렇게 안 나요. 네. 네, 제2의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소비 쿠폰. 네. 이거 먼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이거 한 20%까지 할인해 주는 거예요. 네. 뭐 제2의 긴급재난지원금이지만 현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할인해 주는 쿠폰을 네. 주는데 적어도 농수산물 국내에서 네. 관광, 외식 이런 8대 분야를 정해서 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소비 쿠폰을 발행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 받아서 쓰시면 많이 좀 이제 그러네. 지갑이 두툼해지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농축산물 20% 굉장히 그럼. 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할인 쿠폰이 있는 거예요?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경제가 어렵다면요. 이 먹는 거를 줄이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료품을 좀 절약하기 위한데요. 할인 소비 쿠폰 중에 식료품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 쿠폰이 있습니다. 바로요. 농축산물 소비 쿠폰인데요. 이 농축산물 소비 쿠폰이 있으면은 지정된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신선 농축산물을 20% 최대 1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선착순은요 400만 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400만 명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네. 아니 이게 다 되나? 우리 동네에서도 다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상점마다 이 배포 기간과 배포 방식이 좀 다릅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은요, 7월 30일부터 오는 8월 9일 사이에 할인권을 자체적으로 배포한다고 하고요. 전통시장, 중소형 상점은 제로페이 결제 시 자동 할인이 되기 때문에 9월부터 제로페이와 연계하여 할인권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농산물 쿠폰이요. 제2의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소비 쿠폰이거든요. 이 외에도 혹시 소비 쿠폰이 더 있을까요? 요즘에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 집 콕 방콕 한다는 분이 있는데 또 그럼 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휴가철 임박해서요. 알뜰 휴가족을 위한 쿠폰도 있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쿠폰이 있고요. 관광농원 등 농촌 관광지를 방문한 여행객의 이용 금액 30%를 지원해주는 쿠폰입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신청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방송 보시면은
바로 신청하면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요거 또 하나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8월 14일부터예요. 네. 8월 14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5번 하면 네. 그때마다 5번 하면 10,000원의 할인이 10,000원의 할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 10,000원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5번 외식하실 때마다 2만 원 이상씩만 외식을 하시면 네. 요 5번마다 10,000원을 할인을 해줘요. 아, 그래? 대신에 유흥주점 안 돼요. 술집은 안 되는구나. 술집 안 돼요. 우리 외식 중심으로요. 예. 네. 카드 사용하는 거고 각자 사용하는 신용카드 회사에 문의하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카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 반드시 문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엄청나게 그 문자 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금주 이슈 탑5 4위 공개합니다. 4위는요. 잇따른 동물 학대 잔혹사입니다. 저희가 저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기 부적합해요. 그 정도로 좀 무서운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흐리게 처리를 해놨는데 뭐냐 하면 만삭의 고양이가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 숨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제 화나는 뉴스가 나오는데 네. 이게 지난 25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부산에. 뭐 저희 동네에도 길냥이가 많아서 네. 예전에 막 쓰다듬어주고 먹이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만지진 않고 그냥 인사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의 길냥이 한 마리가 불에 그을린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만삭의 고양이, 뱃속에는 이제 아기 고양이가 있고 엄마 고양이였던 거예요. 네. 동물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는데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진을 한 수의사분의 이야기는 이거는 좀 인위적으로 학대당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 사건을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붙잡아야 돼요.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새끼를 가진 그 동물들은 이렇게 보면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행동을 한 거예요. 생명훼손은 대부분 약한 동물에게 일어나고 이 약한 동물에 대한 이런 훼손은 사실은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경시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우리가 보통 그 연쇄살인범에 대한 과거력을 찾아보면 어렸을 때 동물학대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이게 완전히 사람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될 주제라고 봐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네. 버스나 공공기관에 가면은 임산부 좌석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휴식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동물도 임신을 했지만서도 말을 못하지만서도 사실은 생명체고 또 안에 그 생명체가 하나 더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범인을 쫓는 게 경찰만이 아니라고요. 특히 네. 주위에서 본 이 시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물학대범을 잡기 위해 시민들이 살해금을 무려 100만 원을 내걸 정도로 이거는 좀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네, 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혹시 부산에 거주하시거나 인근에 다니셨던 분 중에 이 고양이를 위협하거나 또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알아보셔서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창원에서 고양이 사체 잇따라 발견이 됐고 이번에 네. 또 이런 일이 있고 경찰이 계속 지금 조사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 안 잡혔어요. 네, 안 잡혔습니다. 네. 이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의 경우에 상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이제 네. 일이 벌어지면 탐문 수사부터 하잖아요. 이 사람의 신원이 특정되잖아요. 그리고 주변 마지막 만난 사람 누구지? 통신 추적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동물의 경우에는 학대를 당해서 다치거나 이렇게 생명을 잃는 경우에는 탐문 수사가 불가능해서 유일하게 단서를 따라갈 수 있는 게 CCTV예요. 아. CCTV나 그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네. 근데 이런 게 있으면 그나마 좀 단서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다르게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게 사람의 제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게 실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에 대한 과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주변에 봤더니 친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이건 제보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보여주는 식으로 더
더 자랑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네. 참새와 비둘기 100마리가 네. 떼죽음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합쳐서 거의 100마리. 이게 지난 21일에 벌어졌던 일인데 연남동에 있는 경의선 숲길 여기 얼마나 좋은 산책로입니까? 네, 네. 근데 조류가 떼죽음을 당해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참새는 80여 마리, 비둘기는 12마리. 그런데 이제 부검을 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죽었지? 이상하니까. 근데 외상은 없었는데 독극물을 먹고 죽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게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네. 이 새들 먹으라고 독극물을 뿌린 것으로 추정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예전 뉴스를 보면 철새 도래지 같은 데에서 사실은 뭐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인위적으로 그걸 또 죽이기 위해서 이런 건을 봤어도 사실은 도심 자체에서 이런 사건은 거의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범인은 잡혔다면서요? 네, CCTV가 있었고요. 네. 60대 남성이 특정됐고 잡혔고 네. 자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지르셨느냐?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새똥이 떨어져서 내가 맞았다. 네. 그게 화가 나서 네. 일종의 이제 보복 범행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건데요. 이게 납득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새똥이 옷에 떨어져서 독극물을 먹였다 이건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화가 났다 이거죠? 네, 네. 나 화났어. 나 화났는데 네가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그렇다면 내가 잔멸해버리겠어. 이거거든요. 이거는 대단한 공격성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조금도 참지 못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동물에게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 제한될 가능성은 전 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물도 인간이랑 같이 살아가는 생명체잖아요. 네. 네. 함께 살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분노를 사회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양자가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생각도 해보는 게요. 어찌 보면 새똥이 옷에 떨어져서 독극물 줬다. 이건 또 하나의 변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네. 이게 자칫 새니까 다행이지. 근데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묻지마 폭행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니까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더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학대하는 비겁자들에게는 강한 처벌 내려야 한다. 동물에 대한 범죄가 사람에 대한 생명 경시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동물 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들 언급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는 건 현재 처벌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이제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현행 동물보호법 상에는 동물 학대를 했다. 그러면 최대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 사례처럼 독극물을 이용해서 야생동물을 해쳤다.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네. 3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하다 혹은 아니다, 약하다 이런 이제 의견들은 다양하게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법적 처벌에 강조점을 많이 두는데요. 사실 우리가 법적 처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처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 누가 따라할까 봐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 저게 얼마나 위험하고 안 좋고 처벌이 강력하다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일련의 보호 효과하고 처벌 효과가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이 사회적 처벌과 법적 처벌이 저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동물들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동물보호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또 여기서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막힌 일이요. 자, 동물보호단체도 있고 동물보호소도 있는데 네. 여기서 주로 어디서 동물을 구해 오냐면 이 도살당할 위기에 놓인 개 농장에서 네, 맞아요. 이거 불법 아니냐 그러고 이제 개들을 구해 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동물보호소가 개 도살 농장에 위탁받은 개들을 팔았어요. 아이고 세상에. 황당한 아니, 거기서 일이 온 벌어진 거예요. 개들을 또 이렇게 해서 다른 거기다 데 또 파는 팔아서 거예요? 뒤로 돌려서 살짝에다가. 거기다 팔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2019년부터 네. 이제 정읍시에서 네. 이게 이 지자체가 이것을 관장하는데요. 네. 유기동물을 보호를 하는데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위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동물보호소가 지금 이 위탁받은 유기견들이죠. 사실은 자연사했습니다. 죽을 수 있잖아요. 또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안락사시켰습니다. 하는 형태로 보고를 했는데 네. 그 개들은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팔아넘긴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돼서 이건 참
공분의 공분이 지금 네,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한 마리에 12만 원씩을 받고 네. 이 개들을 보호해 주세요 해서 이게 주민들의 세금으로 돈을 받고 보호해야 되는 유기견을 예. 또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팔아서 이익을 이제 취득한 거죠. 이걸 또 도살장에 또 팔았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호소잖아요. 말 맞습니다. 그대로 보호를 해야 될 곳이고 네. 특히나 이 문제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보호소였단 그렇지, 말이죠. 맞아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이 사건을 발견하게 된 경위도 시민단체에서 발견을 시민단체가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들을 직접 보호하지 못하니까 그럼 시로 이 동물들이 유기돼 네. 있습니다.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시는 위탁보호소로 넘겼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유기견들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호단체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또 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요. 네. 그래서 공무원을 대동하고 가니까 그때는 이제 시에서 위탁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열어줬는데 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쥐가 들끓고요. 인기가 끼어 있고 시설 자체가 아주 불량하고 비위생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세 보니까 개의 마리수가 네. 현저히 모자랐던 거죠. 아하. 네, 네. 그냥 원래는 일이 요 정도 있죠. 뭐 네. 이를테면 한 30마리 있어야 되는데 반으로 줄어 있거나 막 이렇게 3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15마리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중에 일부는 뭐 자연사했습니다, 안락사시켰습니다, 뭐 이런 보고도 있었지만 네. 너무 숫자가 모자라서 확인을 한 결과 결국은 이 보호소를 이제 운영하고 있던 주인이 네. 사실은 개도살 농장에 팔았어 팔았다. 하고 실토를 한 거죠. 생명이고 뭐고 돈만 보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기견 보호소 가면요, 저희 연예인들도 봉사를 많이 하러 가고 예. 심지어는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애들도 봉사를 많이 하러 갑니다. 네. 근데 그 아름다운 생명을 이 사람은 한 마리당 12만 원에 파는 돈벌이용으로 이용했다라는 거. 이게 그런 그게 걸- 또 국민의 세금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개농장에 팔았다는 건 결국 거의 식용으로 팔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보호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쓴 것. 두 번째 원래 본분을 떠나가지고 이 동물에 대해서 보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가 됐다는 것. 네. 세 번째로는 그걸 또 식용으로 팔아가지고 거기서 또 이익을 취했다는 것. 이게 3단계를 거쳐가지고 모든 단계가 지금 다 안 좋은 거거든요. 이거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특히나 이게 또 지자체 보호소에서 네.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예. 더 믿음이 좀 안 가는데요. 네. 그런데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지자체 보호소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실 위탁 운영 시설이 있는 거고 네. 지자체가 직영하는 이제 시설이 없다 보니까 시나 도나 혹은 뭐 구나 군이나 모두 다 담당 공무원이 한 명이라고 해요. 네. 한 명이 그 지역의 모든 유기견 보호 시설을 담당하니까 한 마리에 한 12만 원 주고 좀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일정 기간 뭐 입양을 하거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한 명의 담당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네. 지역마다 이 보호소의 운영 실태가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공무원들의 또 어떤 이제 매뉴얼도 중요해지는 부분이거니와 앞으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이게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1억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이 투입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예산이 얼마나 잘 수행되는 곳에 잘 쓰이고 있는가를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 관리에 대한 철저함.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관리와 관련된 이게 이번 정부 같은 경우 돈을 또 많이 써야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뒤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나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들어간 돈은 꼭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는가, 걷지만 말고 좀 제대로 써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번 건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시 탑5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나 하나쯤이야, 최훈은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얼마나들 애쓰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하고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결국은 뭐 우리가 이런 걸 이기적 일탈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남의 최후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최후가 결국은 나의 최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의 방역이 전체 방역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됐잖아요. 이기적 일탈은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고 이런 자기에 대한 일탈은 결국 우리가 법적 처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고쳐나가야 될 점이겠죠. 네. 네, 말씀해주신 나 하나쯤이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이번 주에 이 대구시청지 이만희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 내일 실질심사가 있고 네. 구속 여부가 금요일에 내일 나올 텐데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말 생각해 보시면 1월 20일 1호 첫 환자가 확진됐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잘 관리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폭증했죠. 네. 그게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사태가 벌어진 건데 이때 방역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한 거예요. 네. 신도 명단 내십시오. 이거 축소하고 시설이 어딘지 좀 위치 알려주십시오. 시설도 축소해서 보고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56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가 있습니다. 가평에 있는 일명 평화의 궁전 이 화면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를 증축하면서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런 이제 이 혐의들을 받아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소송도 걸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가요. 네. 1,000억 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는데 네. 1,000억 원이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지가 않습니다. 네. 대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때문에 이렇게 그냥 창궐했던 네. 그 상황에서 대구시가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이 1,400억 원이에요. 와. 그 복지 지원도 했죠. 격리 치료도 했죠. 시설 운영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억 원 넘게 대구시는 이 예산을 쓴 거예요. 네. 그럼 이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데 바로 이 신천지가 져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원인 제공이 입증이 되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전망입니다. 네. 네, 근데 신천지 소송 비용을 그 신도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소송 비용을 자 후원금을 좀 내십시오 하고 네. 신도들에게 돈을 받는데 딱 금액도 이 50만 원 미만으로 내시오. 그러니까 49만 원까지.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증여세가 발생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돈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개인이 교회에. 그럼 이제 세금을 또 여기서 면책 받기 위해서 결국 금액까지 꼼꼼하게 49억 원 이하 이렇게 정해서 이 소송 이 금액을 또 모금했다고 하니까 네. 이 참 그럼 뭐라는 집단인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게 지금 코로나19 확산하고 또 요 교회하고의 인과관계 요걸 입증하는 게 쟁점인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교회 측에서는 우리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썼다. 네. 열심히 했다. 네. 그리고 그때 사실 네. 120억인가 네, 얼마 네. 되지 않았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이만희 총회장이 처음 등장했을 때 네. 그 평화의 궁전 대문 앞에서 이 절도 하고 네.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네. 근데 지금 이 구속영장은 그 협조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요거 따져볼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0억 원을 당시에 공동모금 기부회에다가 기부하겠다. 네. 기부 체납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거 단체가 안 받았어요. 아. 지금 이거 받을 수 없다. 네. 그 당시에 이미 지금 기부금을 받을 때가 아니고 당신들은 이 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구상권을 청구받아야 네.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이때도 이제 사실은 그 완치됐던 신도 500여 명이 혈장 제공도 하고 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신천지 신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협조했는데 네. 하는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작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소송이나 혹은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가격리 이탈자들을 말하는 건데 저는 뭐 제 생각에 한 몇십 명 되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 13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 이탈자만 무려 672명이나 적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적발이 672명인 거고요. 실제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관련해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지금 38명이고 네. 한 명은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문제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에 함께 탄 분들이 네. 마스크 좀 쓰세요 그러면 이제 네. 여기서 뭐
항의를 하거나 네네. 싸움이 벌어지니까 네. 이거는 겁나서 마스크 쓰라고 이야기하겠나. 그래서 지금 앱이 나왔습니다. 앱 신고제. 그래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으면 직접 이 이야기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앱으로 조용히 신고하면 이 영무원들이 달려와서 네. 마스크 쓰라고 하고 아니면 내리시라고 하고 조치를 해주니까 이 앱을 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방법은 여분에 가지고 있던 마스크를 슬쩍 내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옷 주머니에 이제는요 네. 이렇게 마스크를 넣고 다녀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사실 깜빡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저는 자꾸 어디서 깜빡하냐면 차 타고 가다가 휴게소 있잖아요. 아, 그 차에서 안 쓰고 있었잖아요. 그대로 그냥 나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냥 내렸다가 아차 이러고 다시 가져와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 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요, 워낙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니까 운동 끝난 다음에 샤워하러 갈 때도 이걸 쓴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지역에 뭐 일 때문에 출장을 가잖아요. 네. 그 많은 인원들이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열차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두 분 정도가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분들 깜빡하신 거죠? 그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일단 그렇지. 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뭐 백신이 대량으로 개발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뭐 네. 이름 들어보시면 다국적 이제 제약 네. 업체들, 네. 뭐 미국의 모더나, 파이자, 뭐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그다음에 영국의 옥스포드 대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네. 여러 군데서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갔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물 실험은 끝나고 네. 사람을 대상으로 부작용이 있는지 안전한지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1상 몇십 명. 2상 뭐 한 몇백 명, 3상은 몇천 명에서 많게 몇만 명, 예. 지금 한 3만 명까지 대상으로 3상에 들어간 백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상만 성공하면 이제 대중화 써도 좋다. 빠르면 이제 올 후반 정도 네. 나오지 않을까. 네. 한번 이제 성공 소식이 좀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삼상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만치 이게 않아요. 뭐 확률이 50% 조금 넘는 네. 그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백신이 이제 나왔다. 네. 뭐 너무나 희망적인 네. 소식인데 네. 그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지금 이제 앞서가고 있는 업체들부터 한 $50 내외다. 이 50 업체들이 입장이 6만 좀 원? 다른 게 우리는 이익을 남기겠다는 회사도 있고 네. 우리는 이익 없이 전 세계 가난한 나라에도 뿌리겠다는 이제 회사도 있는데 네. 그런 회사가 좀 먼저 개발했으면 그래요, 싶겠는데 네. $50 내외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럼 우리 돈으로 한 6, 7만 원 정도입니다. 네. 두 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 백신이. 한 번 맞고 또 한 번 맞는 걸 세트로 해서 한 6, 7만 원이면 될 것 같다. 더 싸게 보급하는 곳도 나온다고 하니까 네. 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부 입장에서 저희가 보통 저희 10살, 7살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10월 달에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네. 근데 나라에서 주는 건 2가라고 해서 무료고요. 예. 3가는 4만 원이나 지역에 따라서 5만 원도 하는데 1회 가격이 6만 원에서 7만 원인데 2회를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높단 말이에요. 이거를 맞아야 되나? 또 사실은 1, 2만의 비용이 크거든요. 그죠? 주부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좀 지원 안 해주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지원이 네. 좀 필요할 것도 같은데.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국산 백신도 예정 중이에요. 예.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내년 9월이면 국산 백신이 나온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한 1년 남았지만 네. 기다려보고 지금 뭐 빌 게이츠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네. 내년 6월이면 한국에서 2억 개 정도 생산에 돌입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이 연초까지만 잘 버티면 국산은 좀 더 싸게 보급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네. 백신 네. 소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네. 예.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시 톱5 2위 보겠습니다. 2위는요. 부동산 민심 폭발입니다. 제 나이 60 넘어서 이제 집 한 칸 마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 한 칸 가진 사람을 투기 세력이라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면 저는 너무나 슬프고 억울해요. 규제 위주의 정책을 한 21번 이제 했고 최근에 이제 22번의 대책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값은 잡지 못하고 책임의 회피를 이제 다주택자들에 좀 하고 있고.
촛불대 시민들이 정부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제 보니까 법사위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시끄러웠죠. 임대차 네. 3법 통과되고 네. 이런 얘기 하던데요. 그러니까 소관상임위, 네, 국토위를 네. 통과했고요. 네. 또 뭐 기재위라든가 행안위도 통과해서 네. 법사위로 모여서 법사위도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럼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하면은 이건 법이 시행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다음 주 8월 4일까지는 7월 임시국회 내로 통과하겠다. 이게 민주당 의지였는데 네. 지금 내일 본회의가 하나 있어요. 네. 7월 말에 네.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임대차 3법이니까 네. 하나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전세잖아요. 네.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4년 이제, 살 수 있다. 네, 이게 2+2 네, 이렇게 네. 되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이 임대료를 무작정 올릴 수 없다. 네.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5%까지. 최대 5%예요. 지자체장이 우리 지역은 2%, 우리 지역은 3%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법에서 해놨는데 네. 어쨌든 최대 5% 이내라 이게 임대료 상한제 이 두 가지가 핵심 골자입니다. 네, 이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의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네. 20여 번의 대책에도 안 잡히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난해 12월에 원래 입법이 됐던 건데 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어요. 네. 오히려 이번 국회에서 밀어붙이자 네.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네.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많은 분들 얘기는 또 저 매매가에서 이제는 전세가까지 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이게 언제 체결된 계약까지냐? 이게 뭐 소급 적용이 되는 거냐?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급 적용이라 하면 지금 현재 세입자로 네.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 적용이 돼요. 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분들은 대다수 적용이 돼요. 네. 근데 아슬아슬한 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려면 집주인에게 네. 나는 더 살겠습니다. 그럼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의사표현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법이 만약 8월 15일부터 시작됐다. 네. 근데 9월 15일에 만료되는 세입자가 있다. 그러네. 한 달 이내에 있으면 네.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하. 지금 잘 좀 따져보실 필요가 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법이 실행된 이후에 신규 세입자는 적용이 안 되죠. 예. 살고 있던 분은 플러스 2가 적용되는데 네. 신규 세입자야 새로 계약을 하는 거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 안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 해지되고 나간 세입자 빈방에 새로 들어오는데 가격을 확 높이면 법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네. 또 이제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 그러네.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집주인이 이제 전세 그만주고 그 집에 내 집이니 들어가 살겠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는 인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과 이 건물주와 혹은 건물주의 직계 존비 속의 경우가 뭐 아들, 딸 내외가 아유 죄송한데 우리가 이제 세입을 그만 내보내고 우리 식구가 살아야겠습니다 하면은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어요. 네. 다만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다. 음. 직계 가족이 안 살고 다시 세를 줬더라. 그러면은 전 세입자가 이걸 알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네. 거부권 행사가 인정이 돼요. 바로 이 부분이 악용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뭐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도 이런 게 많은 게요. 내가 장사하겠다고 보는데 두 달 뒤에 보니까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세입자를 퇴고시키고 빈집으로 한 달만 뒀다가요. 요거 잠깐 집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잠깐 바꾸고. 근데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임대료 인상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요. 그래서 실거주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12월에 이사 가야 됩니다. 저희 전세인데요. 좀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한 달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 혹시 집주인이 안 들어와 살면서 다른 사람 줄 거고 올리려고 그렇게 하나 그러면 와서 지켜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복잡한데 네. 이 셈법이 많아지면 이거 다들 힘든 거거든요. 조금 더 좀 단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네. 요걸 살짝 뒤로 미룰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확정된 다음에 그 지금 하면 좀 애매하니까 네. 조금 올린 다음에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네, 복잡하죠, 그런 게 상황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좀 간단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냥 세입자가 이제 좀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 세입자의 네, 네. 의견이 그렇게 네. 결정되면 건물주는 아유 나가십시오 하고 다시 다른 부동산 세- 내놓으면 네. 되니까 네, 네. 그런 경우 문제가 없고 이 청구권은
세입자가 더 살겠습니다. 네. 요청하는 경우에 발동되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모습도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부동산법 지금 막 바뀌는 것들 이런 거 안 네. 된다. 다시 돌려놔라. 네, 더 이상 네. 그러지 마라. 이런 목소리도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네. 이런 틈을 타서 법이 시행되는 건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니까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지금 틈이 생기잖아요. 지금 전세가 오르고 있다. 네. 그래서 전세 대란이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예전에 한 번 왔지 않았었어요? 그게 2015년 전세 대란이에요. 그죠? 네. 그게 그때가 1년에서 2년 되고 막 이럴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늘어나고 그때도 여러 가지 좀 맞아. 이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규제 대책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법률을 앞서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네. 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들어가고 이랬나요? 네, 맞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요, 집주인들의 재산권 침해가 된다는 건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소급 적용하면 임대인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인 겁니다. 네. 결국 뭐 세입자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건 오히려 한쪽만 챙기는 건 역차별 아니냐 네. 이런 말씀하시는데 고려해 볼 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저는 집이 없지만 집주인은 그럴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드는데 또 세입자들도 이거 좀 반대하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원래 이 전세 시장이 비수기입니다. 보통 학기 초에 잠깐 올라갔다가 네. 떨어지는데 이 전세값 상승 중입니다.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전월세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세입자도 별로 달갑지 않은 게 왜냐하면 오른 만큼 세입자에게 정가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만 폭탄을 맞는 거죠. 이번에 이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좀 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런 거 저런 거 다 복잡하다. 그냥 내가 들어가 살겠다. 이 집주인들의 실거주 하겠다는 거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그냥 이런저런 거 하느니 그 전세비를 좀 차라리 올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세금 관계들을 거기서 해결하자. 이런 입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이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중 고민이 생겨난 거죠. 네. 더 어디를 갈지가 아니라 더 올려서 네.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걱정을 안고 있는 건데 네. 글쎄 앞으로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불안할 거다. 이게 네, 전문가들의 예측인데 지금 이제 이 심리가 경제잖아요. 네. 심리가 불안하면 이게 수급 불안정이 이루어져요. 네. 수급 불안정 시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5년 같은 전세 대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전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당정청은 어제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현재 35층까지 제한된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추가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용적률 인상을 통한 주택 공급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공급대책 발표할 때 이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물을 높게 짓는 것만으론 집값이 잡히지 않을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집값이 잡히기 위해서는 뭐 세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층수를 올린다고 집값이 잡힌다. 그거는 그냥 조삼모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신규 주택 공급지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태릉 골프장과 용산 정비창 등 서울의 국공립 부지에 주택을 짓는 데엔 일단 당정청과 서울시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자, 이제 나올 부동산 대책은 공급 대책이다. 이렇게 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건축할 때 핫했던 게 35층으로 막았던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50층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핫 이슈거든요.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요 대목, 공급의 요 대목에 있어서만은 용적률 상향, 또 강남의 일부 공공 재건축 아파트들을 지을 때 네. 고층, 고도 제한을 좀 풀어보자. 이거는 야당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여당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오늘 내일 부동산 공급 대책 나올 예정이었는데 다음 주로 좀 미뤄졌거든요. 네. 요 문제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 35층 이게 지금 면적은 더 땅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땅이 안 늘어나잖아요. 위로 가야 된다는 위로 거죠. 가야 되니까 35층을 50층으로 늘리면 네. 그래도 적어도 네. 15층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집이 공급이 확 그럼. 늘 수 있겠죠? 네. 요런 방법 정도는 그래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 논의가 있습니다. 요 라인에 두 집만씩 잡아도 15 올라가면 30개가 그렇죠. 생기는 거고. 맞아요. 아, 근데 50층이 돼버리면 무슨 미래 도시 느낌도 아니고 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꼭대기에서도 사는데 뭐. 조만간 네. 집에서 구름을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라도 내 집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집이 이제 나이가 점점 저도 들어가니까 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 주택 약자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으로 집을 조금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공임대주택이잖아. 공공임대 아파트.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생겨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서울의 수요가 워낙에 많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수요를 맞추려면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밑을 늘리든 위를 올리든 지어지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 고층일수록 아까 말씀한 것처럼요, 위험도가 좀 높아진 게 의료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뭐 심장이 멈췄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네. 보통 고층일수록 보통 한 엘리베이터 네. 타고 내리는데 한 4분 이상 걸리는 맞아요. 거고요. 그리고 네. 인구가 밀집돼서 보통 35층 지역만 가더라도 교통 대란이 심합니다. 근데 네. 50층까지 가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이 밀집된다는 거.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는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오면 다 있는 거예요. 네. 뭐 전철도 제일 많아, 뭐 교통도 제일 그래, 뭐 네. 집도 제일 많아, 좋은 것도 뭐 시장도 제일 많아, 뭐 네. 이러니까 여기 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공급을 늘리는 것도 되게 좋은데 네. 교통 인프라를 조금 더 좋게 만들면 꼭 서울이어야 될까?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이거 해서 50층으로 늘리고 이러면 네. 그동안 안 되고 눌려있던 재건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욕구가 또 지금 벌써 그래 네, 이럴 텐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벌써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줄 경우요. 개발 호재로 집값만 자극하고요. 네. 겉봐 버티니까 오르잖아라는 분들이 이러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벌써 음마 재개발 지구는요. 가격이 실제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수도권 과밀화가 네. 심각해요. 그러니까 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면적이 전 국토의 11.8%인데 네. 인구는 2,500만, 절반 이상이 여기 모여서 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급이 안 맞죠. 그러면 아예 수도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2004년 참여정부 때 절반쯤은 추진한 겁니다. 예. 네, 네. 근데 다만 그때 수도를 옮기는 건 위헌이다 그래서 수도는 아니고 지금 세종시가 네.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돼 있는데 네. 이번 정부에서만은 당시의 비전을 다시 가져와서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네. 행정수도를 완성해 보자라고 민주당이 강하게 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별법을 제정 혹은 개정 네. 또는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 이상이 찬성 그리고 또는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수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들어가면 위헌을 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 수도가 이번에는 제대로 이전될지 또 지켜볼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저는 노무현 정부 때 나온 얘기인 줄 알았더니 박정희 정권 때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미 그때부터 서울이 막 불어나고 네. 있을 때 또 안보상의 이유로 그래 안보상의 이유로 네, 너무 그랬다고 이 휴전선과 가깝지 네. 않나? 네. 그럼 대전이나 충청권 정도, 네. 계룡, 뭐 논산, 부여 이런 쪽에 수도가 가야 되지 않나가 네. 박정희 정부 때부터 오래 검토되던 수건 과제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 의견도 그렇더라고요. 야, 안 돼. 뭐 어딜 가. 네. 이런 분도 있지만 아니야.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어. 맞아요. 이런 네. 분들도 있고. 그 사람이 저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 진짜 이 수도권에 너무 많은 것들이 몰려 있으니까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 정도로 이 지역 균형 개발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 부동산 이게 행정수도가 옮겨간다면 여러 가지 인프라도 함께 그쪽에 또 새롭게 구축이 되면서 네. 그쪽에 뭐 그렇다고 수도가 뭐 서울이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네. 분산의 기회가 있으니까 부동산에도 조금 더 안정화가 기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좀 해봅니다. 근데 반대로 반대측 의견도 있는 게요. 뭐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라 제 옆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데요. 행정수도 이전하면 이거 집값 그래도 못 잡는다. 그냥 이거 단발 이슈성이다. 회피하기 위한 거더라고. 이런 분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저 아는 분은 이 얘기 나오자마자
세종 주변 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난리 났어요. 아, 여기인가? 여기서? 난리 났죠. 아이고, 참, 뭐 하면 이게 또 이렇게 되고, 이거 네. 하면 또 이게 또 이렇게 되고. 우리는 다음 이슈로 갑니다. 네. 네, 경제 이슈 탑5 1위 보겠습니다. 1위는요. 수영 월북에 뚫린 군인입니다. 탈북자 김모 씨가 월북을 시도한 장소로 군은 강화도를 지목했습니다.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하였습니다.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하였으며 현재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화도 월굴리 연미정 근처로 신분증과 통장, 현금 5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한 영수증 등이 가방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월북자 김 씨가 군 감시에 전혀 걸리지 않고 강을 건넌 건 의문입니다. 철책에는 만지거나 절단하면 바로 경고가 울리는 광망이 설치돼 있고 CCTV와 열 영상 감시 장비도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수구에도 침입 방지를 위한 십자 철책이 설치됐습니다. 군은 인근 배수구 전체를 대상으로 철책 절단이나 변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장마철엔 배수구 철책이 늘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장마철에 많이 비가 왔을 적에 이제 물을 수문을 열어놔야 물이 빠지는 거지. 평상시엔 닫아놓고. 수십억 원을 들여 첨단 감시 장비를 해놓고 어이없게 배수구를 열어놨다는 건데 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발표할 계획입니다. 뭐 저 뉴스 다 보셨을 텐데 네. 처음에 보면서 정말 황당하더군요. 탈북민인데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왔다가 절로 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아주 이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자유항례가 허락되는 아유. 건가? 네. 뭐 저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네. 자, 2017년 6월에 이게 북한 주민입니다. 그런데 월남을 한 거예요. 네. 귀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3년 정도를 살다가 또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황당하게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나? 그것도 같은 강화도 인근 지역, 네. 서해 쪽으로 왔다 간 거예요. 그런데 딱 강화도 월곶 지역에 갔더니 군경이 수색을 하다 가방을 발견했는데 네. 그 이 사람께 확실합니다. 통장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 500만 원 정도를 달러로 환전한 영수증도 나왔고요. 네. 여기 옷가지와 물안경까지 들어있어서 네. 이곳을 통해서 다시 북으로 갔구나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 월북 전에 동선이 확인됐는데요. 이게 뭐 하루 전날에 사전 답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치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남에서도 정착을 해서 김포에 살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강화 지역은 김포에서 가깝습니다. 17일 날 사전 답사를 한 정황이 이미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18일 날 새벽 2시 한 20분경에 택시를 타고 참 대범하게 네. 택시를 타고 그냥 배수로 앞에 간 거예요. 네. 난 여기를 통해서 갈 거야라고 미리 정한 거죠. 네. 그리고 배수로를 통과해서 그러면 이제 한강 하구거든요. 네. 수영을 하는데 한 4km 정도. 아. 그러니까 일단 헤엄을 잘 쳐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돌아간 것으로 이제 지금 추측이 되고 있고 사실 내려올 때도요. 헤엄을 쳐서 강화도 위에 교동도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남하를 네. 한 것으로 확인돼서 너무 쉽게 내려왔다 올라간 게 황당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쪽 지역이 열상 감시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군이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저분한테는 이미 통일이 된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일로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쪽에서도 아침 방송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뭐 물에 들어가면 체온이 낮아서 좀 열 감시가 좀 안 되긴 하겠지만서도 이게 대형 은행이 다른 최첨단 시설은 다 갖고 있는데 배수로 열어놓은 거나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네.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우리 그 남쪽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북한 쪽에서 조선중앙통신이 코로나19 감염 월남 두주제가 3년 만에 네, 귀향했다. 네. 이렇게 대대적으로 뉴스를 한 겁니다. 방송하니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글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걱정이 이게 되는 정말,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군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탈북자가요 성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불똥이 경찰로 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성범죄자 아니냐. 그러니까 왜 돌아갔는지가 궁금했는데 처벌 피하려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지난달에 이미 성폭행 혐의로 신고가 들어갔고 네.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과수에서 DNA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몸에서 당신 DNA가 나왔다. 이게 지난 4일 날 통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성범죄의 증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입건을 하고 조만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거기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 북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주변 이웃들은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고, 제가 직장 관계로 좀 이사를 갑니다. 김포에서 살던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도 이미 찾았고요. 그러니까 방을 뺐고요. 또 지인들에게 돈을 막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달러로 바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아주 치밀한 도주의 준비를 하고 결국 국내 도주는 불가능. 어디로 도망가도 체포될 테니까 북으로 가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월북한 다음에서야 출국 금지하고 영장 청구하고 네. 또 이랬다면서요, 경찰이. 이게 경찰 입장에서 참 애매한 게요. 이게 특히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가해자냐 피해자냐 그 쌍방에 다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이분이 또 초범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라든지 사실은 도주의 위험이 작다. 재범이었으면 더 강하게 했겠죠. 근데 초범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범죄자가 초범은 바보입니까? 증거인멸하고 도주하고 싶은 마음이 그분들에게는 안 들겠어요? 그건 사실 이거를 그냥 초범이니까 증거인멸 안 될 것이다, 아니면 뭐 도주율이 낮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초범이라도 우리가 범행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은 낮추고 내 행복감을 높이려고 하는 게 범죄 현장에서도 똑같거든요. 당연히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건데 이게 낮다고 판단하는 건 전 좀 납득이 안 돼요. 네, 근데 이 사건 들으면서 저는 또 굉장히 물음표 달렸던 게, 월북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신고를 묵살했다. 또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주변에 뭐 지인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탈북민들끼리 알고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성 유튜버예요. 탈북민이신데 유튜브로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본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지금 이 탈북한 20대 남성이 문자를 보내와서 지금 탈북하나? 이거 직감했다는 거예요. 탈북이 아니라 이제 월북을 하나 직감했다는 거고, 또 정황이 자신의 차를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고 또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그래서 경찰에 바로 이 북으로 넘어가던 무렵에 4차례나 월북할 것 같다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안 믿어주더라는 거죠. 경찰의 입장은 또 좀 달라요. 이 아침 일찍 이 여성분이 그 사람이 내 차를 절도해갔다, 내 차를 돌려달라고 신고한 거는 맞는데 이게 월북 동향 이런 것들은 얘기한 바가 없다. 월북 신고가 아니라 차량 도난 신고였다. 실제로 이 여성의 차량을 가져가서 이걸 중고 매물로 팔려고 했던 정황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경찰 이야기와 이 유튜버의 이야기, 어느 쪽이 진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간단한 게 뭐냐면요. 요즘 뭐 유튜버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워낙 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늑대가 나타나,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설마라고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요. 이때만 잘했었어도 이거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분명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직 사실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따져봐야죠.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재월북한 탈북자 북한에서는 뭐 처벌을 받게 되나? 뭐 어떻게 과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사상이 의심된다.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조사도 길게 하고 세뇌도 하고 그랬겠지만, 옛날에는 뭐 이게 노동교화소 가나? 근데 지금은 탈북민들이 꽤 많고 돌아가는 사람도 아주 희소하진 않고 간혹 있어요. 소식도 나오고, 지금 국내에는 탈북민이 한 3만 3천여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면 과거엔 처벌했는데 이 처벌 안 하고 유화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남 선전 선동에 동원된다든가, 가서 살아보니까 남조선 사람 살 곳이 아니다, 뭐 이런 선전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 이번에도 좀 북한의 반응이 희한한 게, 넘어오자마자 뭐 코로나 비상 방역이 어떻고 코로나에 뭐 감염돼서 이렇게 온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방역 당국자는 이 사람이 무슨 접촉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또 그러고 말이죠. 북한이 이제 국제적으로 본인들이 천명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코로나 청정 국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영명 막 이렇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북한도 지금 상태가 만만치 않다라는 외신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월북을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탈북자는 감염자하고 접촉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우리 쪽에 뭔가가 시작된다면
그거는 남측으로부터 온 거다. 그다음 두 번째, 남측이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또 월북을 했겠냐. 네. 그러면서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그 위생, 특별히 코로나 감염 질환에 관련된 부분 양쪽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뭐랄까, 그냥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야 된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네. 가능성은 좀 떨어지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죠. 과거에 이 죄를 저지르고 이 월북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북한이 안 받고 돌려보낸 경우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번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11건이 있었던 맞아요. 네. 네. 오. 여기 5년 동안 왔다가 저쪽으로 11건이면 이게 1년에 2번 꼴입니다. 네. 1년에 2번 꼴로 왔다가 돌아가니까 이거는 희소하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네. 자, 탈북민들을 5년 동안 국내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거니와 네. 또 동향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관리 담당하는 경찰관 한 명이 네. 한 60명 정도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하루에 2명씩을 찾아가도 한 달 내내, 한 달에 한 번 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 또 수도권 외의 지역은 한 30명 정도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관리, 담당 경찰관 수의 부족이 네. 이러한 누수 사태를 낳는 거 아닌가 원인 중에 하나로 네. 지목되고 있네요. 네, 확실한 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탈북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게 된 맞습니다. 건데요. 또 여기다가 탈북자 신변 보호를 담당해야 될 경찰이 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일선경찰서에서 탈북민 관리를 담당하는 신변보호관이었습니다. 항의하자 촌스럽게 왜 그래? 남조선은 원래 이래. 피해자는 2016년부터 10차례 넘게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1월 해당 경찰이 근무하는 이 경찰서에 찾아와 피해 상담까지 진행했습니다. 당시 경찰관의 실명을 언급했지만 청문감사관실은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정식으로 감찰 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본인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상담차원에서 온 것이지. 2년 전부터 피해를 호소했지만 경찰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말 중무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찰은 고소사건만 진행해야 되고 범죄 인지는 전혀 안 한다는 얘기가 무엇이 다른지. 경찰은 피해자가 지금의 변호인 조력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에야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아니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경찰관이 네. 보호해줘야 되는데 탈북민을 성폭행을 해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2010년에 탈북한 여성인데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2016년부터 19달 동안 11차례의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신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법률 대리인이 고소장을 냈습니다. 네, 신변보호 경찰, 신변보호관은 원래 어떤 일을 하는? 그러니까 경찰관인데 신변보호관 이렇게 지정이 돼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북민을 관리하는 거예요. 90년대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동향 감시가 주였어요. 안보상 수상하지 않은가. 근데 이제는 남한 물정을 모르니까 범죄로부터 보호도 하고 이분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가족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런 인면수심의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성폭행을 할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이를 말로 할 수가 없죠. 실제 그 탈북민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다시 북으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가족이 그리워서, 고향이 그리워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폭행을 했던 당사자도 특별히 이 경찰이잖아요. 보호자가 내 가족과 같은 새로운 가족을 생각했는데 성폭행을 했다.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배신감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유기견 보호소에 보호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팔아넘겼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경찰관은 신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아니 근데 이 사람은 그 여성 탈북민 여성을 담당한 사람도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한 대목이 있어 보이는 게 자, 직접 이 여성을 담당한 신변보호관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업무 중 발생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터졌으니까 엄중 처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또 이런 일까지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갈 때는 그 지역의 날씨를 잘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역적으로 집중호우가 오고 이러니까. 네. 오늘도 뭐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 같다라는 지역들 지금 호우특보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기상 상태 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